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조선 후기 병조판서를 역임한 송중길과 관련된 주택인데요. 지금은 보물 제209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또한 이 건물은 효종 때 병조판서를 지낸 송중길이 자신의 호를 따서 건축한 별당입니다. 이 별당의 서북측에는 송중길의 고택인 사랑채와 안채, 사당 등이 독립된 건물로 건축되어 있지요. 그럼 지금부터 동춘당의 이곳저곳을 알아볼까요? 송시열과 한 살 터울의 형이었던 송중길은 9살 되었을 때 동생 송시열의 옷이 해질 때마다 어머니에게 청하여 자기가 입은 옷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먼 곳을 나가시게 되면 어머니께서 네가 그를 알면 인편의 편지를 써서 보낼 텐데 그러지 못하니 부끄럽구나 라는 말에 송시열은 글자를 배워 어머니를 도와드리려 하는 마음에서 따뜻함을 느낍니다. 대덕구에서 매년 동춘당 문화제를 개최하여 송중길 선생의 고결한 선비 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산책을 하는 연인들, 장난을 치는 친구들, 그리고 기부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효자정려의 옛 터이지만 후손들이 이사를 하면서 정문도 함께 대화동으로 옮겨져 그 터를 기념하기 위해 이 효자정려 구어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송시 3세 효자는 선교랑 송경창과 지평 송시승, 도사 송유관을 지칭합니다. 지금은 추운 겨울이지만 다시 봄과 여름이 되면 이 꽃밭에는 아름답고 예쁜 꽃들이 많이 필 것 같아요. 그리움을 묘사하는 시에는 거의 새, 나비, 구름 등 하늘에서 떠다니는 물건이 대단히 많이 인용되었는데 그리워도 가지 못하고 현실에 발에 묶인 사람에게 하늘을 자유롭게 날거나 떠다니는 것들은 응당 부러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호연제는 바로 하늘을 훨훨 날 수 있는 자유를 그리워하였습니다. 맑고 맑기는 흐르는 물과 같고 깨끗하기는 흰 구름과 같다. 안방에 여자 몸된 걸 속상해하나 푸른 하늘도 알아주지 못하네. 그렇다고 어찌할 일이 없을까? 다만 능히 각각의 뜻을 지킬 뿐이지. 여기는 소대원 호연제 김씨의 고택입니다. 송중길 선생의 둘째 손자인 송병화가 1674년 분가하여 건립했고 그의 아들인 소대원 송유아가 1714년 현위치로 옮겨 지은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엔 17에서 18세기 여류문학을 대표하는 호연제 김씨의 한시 130여수가 남아있다고 해요. 그리고 강릉의 우리나라 여류 시인을 대표하는 허난설원이 있다면 여기 동춘당에는 호연제 김씨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훌륭한 여류 시인으로 각광받고 있는 호연제 김씨는 효부로도 이름이 나 있다고 합니다. 왼쪽으로 보면 호연제 김씨의 시 세계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42세의 세상을 떠난 김씨는 짧은 생애 동안 많은 한시를 지어놓았고 194편의 작품 중 60여 편이 친정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집은 호연제 김씨가 당시 여류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이었지만 여자 이름이 먼저 올 수 없어 소대연 호연제 고택으로 지어졌고 다양한 방 크기의 구조로 송촌동의 지역적 특징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송유아는 상당한 논밭이 있었지만 항상 밖을 나가 있어 집안 살림을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송유아의 호는 소대연이었는데 큰 테두리만 보고 작은 마디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호처럼 송유아는 살아생전 본가에 가지 않고 호연제가 사망할 때까지 밖을 떠돌아다니게 되지요. 당시 덕은가승에는 송유아의 노비 규모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윗대에 종이 많아 그 수를 다 헤아리지 못했다. 동춘당에 앉아서 뜰에 종을 가득 불러 모으면
뜰에 한 번에 다 들어오지를 못하여 모두 불러 말하고 내보내고 다시 불러 모으기를 두세 번을 하여야 했다. 30여 명이 넘는 노비가 항상 안팎의 살림과 생업을 호연제 대신에 해주었기에 호연제는 한가롭게 서적을 읽으며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까지 거의 집안에 없었기에 서적을 읽고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른 여성들에 비해 더 많았던 셈이지요. 그러나 노비가 많다고 안주인 생활이 편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많은 인원을 제대로 거느리지 못하면 집안에 늘 분란이 일었으며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만 해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부인의 살림살이에 법도가 있어 안팎이 정숙하고 소대원이 언제나 대부인을 백시 관사에 모셨으므로 집이 가난했는데 부인이 홀로 살림을 꾸렸고 농사를 감독하고 조세를 감당하면서 법규를 잃지 않으니 교활한 종들이 감히 속이거나 어기지 못했다. 비용이 한 번도 모자란 적 없었으니 일가 사람들이 모두 부인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논밭이 많아 수입 또한 많았지만 남편이 딴 살림을 하면서 어머니를 모셨기에 호연제의 살림은 언제나 가난하였습니다. 그래서 호연제의 시에는 친척에게 쌀을 꾸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다음의 시를 읽어보면 이곳에서의 김씨는 친정에 대한 그리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달빛 잠기어 온 산이 고요한데 샘이 빗긴 별빛 맑은 밤 안갯바람 댄잎에 스치고 비잇을 매화에 엉긴다. 삶이란 석자의 시린 칼인데 마음은 한 점 등불이어라. 서러워라. 한 해는 또 저물거늘 흰머리에 나이만 더하는구나. 이곳은 동춘당지 종택, 현재 후손이 실제로 지내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조선 효종 때 활동한 송중길의 별당입니다. 이곳은 후학들에게 강학하기 위해 정침 앞쪽에 지었다고 해요. 동춘당 대문은 안방이 보이지 않게 주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문이 오른쪽으로 위치하였고 문 높이가 낮은 이유는 갓을 쓴 서민들이 예를 갖춰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봄과 같아라 라는 뜻의 그의 호를 따서 지은 것인데요. 동춘당의 현판은 송중길 사후 우암 송시열이 쓴 것입니다. 비교적 간소하고 규모도 크지 않아 조선시대 별당 건축의 표본이라 불립니다. 또한 마루가 방보다 높은 것은 방에 누워있는 모습이 밖에선 볼 수 없도록 한 건축 양식인데요. 특히나 굴뚝을 따로 달지 않은 것이 특징으로 온돌방 아래 초석과 같은 높이로 연기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백성들을 의식하며 유학적 덕목을 유지하려 했던 것이라 합니다. 더불어 들어 열개문으로 되어 있어 모두 들어 열면 별당체 전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추는 동서화합을 위해 노력하며 갈등 조정과 화해의 명수였고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거나 이기려는 마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양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을 배려하기 위해 호화롭게 꾸미고 살지 않았으며 따뜻한 방에서 지내는 것을 내색하지 않기 위해 굴뚝 또한 아래로 하여 연기가 많이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한 구조로 지어져 있는 것을 따뜻한 배려하는 마음씨를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선생님은 예약에 밝고 글재주가 있었으며
사람을 매혹시키는 재주 등을 두루 갖춰 스승 김장생 선생님이 일찍 그가 예학의 종장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 김호연제는 조선 후기의 헌한 설원에 비견되는 몇 안 되는 여류 시인으로 대전동구 동춘당에 아직도 후손이 살고 있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김호연제에게는 여성의 시적 재능을 키울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을 제공하였던 친정과 며느리의 유고를 전할 수 있는 보존 능력을 가진 시댁이 있습니다. 호연제의 남편이 송효화인지 소대원인지 동춘당인지 헷갈리며 또 정확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심지어 쌀을 꿀어 다녔다는 설도 있습니다. 특히 호연제의 친정인 김성달의 집안은 본인뿐만 아니라 정실, 소실과 함께 13명의 자녀가 모두 시를 잘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지기도 한다고 하네요. 당시 조선 후기 사대부 여인들의 시는 끝이 솔직한 속마음이 아니라 사대부로서의 지조를 지키며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부분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원망을 하였던 글이 별로 없어 더욱 중요한 고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편 송효화와 결혼을 하여 시댁을 떠나게 되는데 남편과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수많은 시 중에 남편에 대한 시는 단 3편에 불과하니까요. 호연제의 시는 대부분이 친정에 대한 그리움과 술을 마시며 선계를 동경하는 작품들이 있어요. 남편 송효화는 1699년 혼인하였으나 1706년부터 1714년까지 설악산에 입산하여 공부하였고 그러다 1718년 송병익이 사망하자 3년상을 마치고 1721년 송효화는 다시 설악산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듬해 호연제는 사망하게 되지요. 개투장. 개투장에서는 부부의 은혜가 중하지만 이미 나를 깊이 저버렸으니 나 또한 홀로 구구한 사정을 보존하며 옆 사람들의 비웃음과 남편의 경멸을 스스로 취하겠는가? 라고 합니다. 말로는 질투를 경계한다고 하였지만 실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남편을 무시한 듯합니다. 호연제는 집안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없었기에 또한 자유로웠습니다. 특히 호연제는 남편이 없어도 자신이 마시기 위해 술을 빚었다고 합니다. 호연제의 시에는 술을 마시고 지은 시가 자주 보여요. 얼마나 술과 연초를 좋아했는지 호연제의 후손들에겐 술 빚는 책이 2권이나 전수되었다고 하네요. 소나무 순으로 만드는 송순주는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9호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취하고 나니 천지가 넓고 마음을 여니 만사가 그만일세 고요히 자리에 누웠노라니 즐겁기만 해서 잠시 정을 잊었네. 비록 여자의 몸으로 태어난 것이 아쉽다, 원망스럽다. 허나 그렇다 해도 그냥 살 순 없지 않은가? 여자로 태어남이 억울하고 남들은 나를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뜻대로 살을 수밖에. 새 속에 무리와 무리 짓지 아니하니 세상에선 날 보고 그르다 하네. 서러워라 서러워라 아녀자 된 이 몸이여. 그렇다 해도 어찌 그저 지내리오. 다만 내 뜻만이라도 지킬 뿐이로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김호연제의 삶 속에 잠시 함께 있어봤습니다. 동춘당 하늘을 움켜쥘 듯이 포효하던 어느 날 바람과 구름과 숲과 달을 벗삼아 도도히 흐르는 구름 위를 나는 꿈을 꾸던 김호연제. 그의 사무침이 얼마나 깊길래 삶이란 석자의 시린칼이라고 하고 마음은 한 점 등불이어라 했을까. 겨울 바람 속에 살펴본 동춘당의 산책길이 따뜻해져옴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